그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 게, 특히 처벌이 무서워서 그래요, 이게. 1년 이상 징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노동계, 경영계 계속 싸웠는데, 원래 노동계는 거의 3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양보하고 1년이라도 징역이라는 게 기업은 최고의 리스크죠, 이게. 1년 이상으로 돼서 무조건 1년 이상 판사가 때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법에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사망하면 7년 이하 이다 해놨거든요. 7년 이하 이다니까 죄다 벌금만 때린 거예요, 이게 전까지. 이제는 무조건 1년 이상 징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그냥, 기업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이상이라는 게. 오너가 구속된다는 거는. 이만한 리스크가 없죠,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그냥 예방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진짜 리스크 관리밖에 생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리스크 막자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거 조금만 더 깊이 해서 사망이 발생 안 하게 근원적으로 뭔가 이렇게 예방을 하려고 조금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내년에 도입되면서 실제 어떤 처벌 사례가 나오는지 보면은 이제 기업의 움직임이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제 느낌은 그래도 대기업하고 공기업은 빠져나갈 것 같아요. 다 우리나 외주화될 때 있잖아요. 아직도 고조사항 밑에 이렇게 책임을 넘기게끔 가능하게끔 많이 돼 있어요. 법 구조가. 많이 빠져나가는데, 못 빠져나가는 데가 하청업체들이겠죠. 하청업체, 영세, 작은 공장 이런 데는 바로 이제 오너가 구속될 수 있는 제일 많은 그런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 되면 또 노동계에서 엄청 불편하겠죠. 큰 대형 조선소 이런 데서 사람이 계속 죽어나왔는데, 그 경영자 처벌하자고 법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재다발 사업장에서도 경영자 구속 안 되면은 이 법 왜 만들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법이 실제 어떻게 작동될지는, 그래서 지금 법원, 검찰에서도 계속 이 세미나 해요. 실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경영자 어떻게 처벌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이 진짜 기회예요. 안전보건을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영자의 법을 빼고 있는데, 경영자가 이제 안전보건만 해도 약간 노이로제 덜 걸릴 정도로 인사팀이나 보건팀이나 안전팀이나 경영계에서는 관심이 있을 때 노동조합에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전보건은 거짓말이 아니고 노사가 같이 해야 될 법이에요, 이게. 사용자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다치고 병 걸리는 주체는 누구예요? 경영자가 다치고 병 걸리나요? 노동자가 다치고 병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방이 기계가 하나요? 시스템이란 게 컴퓨터도 멋있게 짠다고 해서 저절로 되나요? 결국 어떻게 시스템을 짜든 노동자, 작업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따라서 예방 시스템이 굴러가냐, 안 굴러가냐, 이거예요. 작업자, 노동자가 아무리 사람이란 게 위험한 곳에 잡아놔도 이불로 다치려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결국은 작업자, 노동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예방 효과 시스템이 있냐 없냐가 달린 거예요. 똑같은 기업 규모에서 A라는 회사는 10억을 투자했고 안전보건에 B라는 회사도 똑같은 10억을 투자해도 사망률이 확실히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작업자,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그곳에서 같이 안전보건 활동하면은 경쟁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만 가지고도 사망률 줄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안전보건은. 사람이 주체적으로 나선 거하고 기업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도하고 따분한 교육, 교육받으려면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거하고, 근로자 스스로 나서서, 내가 병이 안 걸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 내용도 노동조합 스스로 정하고, 교육 방법도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세팅하면은, 진짜 질병과 재해 확 줄 수가 있죠. 그 키워드는 작업자, 노동조합한테 있다. 이걸 경영자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이 접근하는 회사 하나도 없어요. 저 대기업 다 받아봤지만은,
전부 다 외부에 외주주고 외부에서 세팅하고 컨설팅하는 건 전부 다 그냥 아까 말했듯이 법 체계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노동조합을 참여시킬 생각을 안 해요. 노동자하고 작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은 어떤 시스템을 짜든 그건 형식상 굴러갈 가능성이 90%예요. 효과도 별로 없고 돈만 쓰고 그냥 외부 기관에 돈만 다 주는 거죠. 공기업도 주문 오는 법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과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럼 우리도 왜 다시 생각해야 되고 아까도 어떤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내가 경영 책임자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 안전보건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되고 자, 그걸 오늘 2부에 강의될 건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안전보건 체계를 잘못 짜놓은 상태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된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가 지금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 법인 또 같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때리고 재해자는 또 손배액의 5배의 손해배상액을 징벌적으로 또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높아졌어요, 이게. 기업 부담이. 그러면은, 일단 경영자가 정말 구속 안 되고 싶다면은, 딱 사망사고 나면 노동부 조사할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뭘 보겠어요? 안전보호 체계가 가동됐냐, 안 됐냐, 이거 조사한댔죠, 그죠? 압수수색도 할 거고, 저처럼 감이 있는 감독관은 직접 작업자 만나고, 작업자 다 만나서 인터뷰하면은 가동 체계가 제대로 굴러갔는지 형식상 짜는 건지 금방 파악이 돼요. 그 감독관이 잡을 의지만 있으면은. 그럴 때 노동조합의 평상시에 만약에 건설 노조라면은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합시다. 이거 문제 있으니까 고치자. 또 제조업에서 우리 낡은 기계 많으니까 낡은 기계 계속 사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바꿀지 합시다. 이러다 사망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걸 만약 공문을 보내놨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를 안 했어. 경영자나 회사가. 근데 재수없게 거기서 누가 끼어서 사망했다. 근데 재조사했는데 회사 서류 보니까 다 안전보건 조치 된 것처럼 돼 있어. 근로자 개인 과실로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노조에 그런 공문이 노동부나 검찰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작살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노조의 역할은 엄청난 그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야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은 안전보건위원회 다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는 제일 우리 회사에서 다치고 병들 만한 제일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안건만 올려도 돼요, 안건. 회사가 안 하면 안 해? 그래. 안 해? 하자 했는데 안 해? 회의도 안 오고 조치도 알려주지도 않아? 우리 회사에 위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있다는데 같이 어떤 게 위험한지 같이 봅시다 했는데 안 보여줘? 그래? 그게 문서도 다 보내놓고 쌓여있다. 근데 누가 한 명 사망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노동조합이 만약에 그런 문서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말 노동자 위상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사업주를 협박을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우리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우리가 흔들 수 있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경제가 뜰 수밖에 없는 법이 나왔기 때문에 노동조합 반대로 사망했는데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회사가 열심히 했고 안전보건해도 열심히 했고 이거 장기기간 돈이 없어서 장기에 고치기로 했는데 재수없게 사고가 났어. 정말. 그럼 똑같이 처벌받을 게 그냥 징역까지 안 가고 벌금을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왜? 경영자가 노동조합과 같이 이렇게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늘 회의하고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면은 정말 경영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만큼 중대재해는 근데 이걸 지금 노동조합도 눈을 못 뜨고 있고 경영자는 더욱더 못 오고 있고 그래요, 이게.
제가 말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여러분만 협조하면 회사가 10억, 20억 들여서 안전보건 체계 갖출 걸 5억이면 할 수 있어요. 노동자 자발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안전보건 교육을 사업주 일반적으로 재미없게 막 도장이나 받는 교육에서 조합은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재밌게 얼마든지 외부 강사 불러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안전보건 교육 내용이나 방향을 노동조합 같이 의논해가지고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하면은 훨씬 교육 효과도 있고 적은 예산으로 큰 장비 비용 당장 할 수 없으면은 교육이라도 근로자가 알면 안 다치거든요. 암만 위험해도. 그런 것만 해도 당장 재해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주체가 된다면은. 근데 아직까지도 경영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정부나 다 기업 경영 비밀인 것처럼 마치 안 풀려고 해요. 다른 건 다 이야기하면서 안전보건 자료는 전혀 안 내놓고 있어요. 모든 게 공통적으로. 반대로 노동조합도 회사에 어떤 안전보건 자료가 있는지 몰라요. 노동조합이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사의 안전보건 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건지 그 강의를 조금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감을 잡지 않을까. 강의 앞서서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던져봤어요.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 사람에 대해서. 저도 이건 제가 제 마음도 잡은 거기 때문에 저도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을 어떻게 볼 건가.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철학 학문하는 분들은 인간은 자아를 찾기 위한 어떤 고뇌하는 존재, 고상한 존재, 자신을 찾고자 하는 스님이나 어떤 천주교나 이런 종교인들 특히 저런 게 뛰어나겠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걸 찾는다면 철학적에서. 문학 쪽에서는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 사고를 떠나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많이 인식하고, 과학 쪽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연현상을 탐구하고 싶어 하고, 미지의 세계를 캐치해서 밝히고 싶은 이런 지식을 갈망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그럼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볼까? 일반 인간을. 근로기준법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신의 노동을, 자본을 가진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맡기고 자신의 노동을 평가받는 존재. 한마디로 불리한 존재죠. 사용자 앞에서는. 그래서 불리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노동 3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혼자서 그 자본을 가진 기업을 상대로, 사업주 상대로 뭔가 권리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균형하니까 그래서 단결권도 주고 단체로 교섭해야 겨우 당신들 목소리를 내줄 테니까 교섭권도 주고 단결권도 준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 사회가 정근대적이라고 보고 짜놓은 거예요. 실제 저 법이 근로기준법이 영국도 마찬가지고 정근대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상식적으로 보면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다 좀 이상한 거죠. 민주주의가 평등하다면은. 그죠? 왜 떼거지로 싸워야 돼? 그냥 일대일로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사업주 만나가지고. 정근대 시대에는 노동자는 당연히 사업주한테 약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작업 거부권이라는 게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너무나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건데 우리처럼 이렇게 군의적이고 비민 기업에서만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엄청 성장했지만은 기업만 들어가면 그냥 아직도 정근대 시대거든요. 그냥 다 반말하잖아요. 그냥 직책만 가지고 반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 상식적으로 직책만 다르고 한 역할만 다른 거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반말하고 왜 사장 들어가면서 삐딱하면 회장님 오면 왜 두 줄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냐. 다 자기 일 하고 있으면 되지. 왜 회장이나 사장도 온다고 일하다 불뜨기를 써야 되고, 그게 기업에서 전혀 민주화가 오히려 안 된 거죠. 그게 너무나 정상적으로 몸에 배어있고 훈련되어 있고 드라마가 보고 귀에 듣고, 회장은 회장의 역할인 거고 나는 대리는 대리 역할인 거고 직책만 나간 거지.
동등한 권리와 의무로서 만나야 되는데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 하는데 왜 그 기업에 1000명이 있으면 1000명의 종업원의 의사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여기 와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주주 의사는 왜 반영해요? 주주는 유한 책임이잖아요. 자기 주식 갖고는 그것만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하루 종일 여기서 자기 평생을 바치면서 일을 하는데 그 1000명의 의견은 노동자가 없으면 한마디도 의견이 반영될 구조가 없잖아요. 독일은 종업원 평의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가 없어도. 종업원 평의에서 다 결정해요. 노사 공동 결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느 한두 명이 다 결정해버린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보면 기업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이게. 건기법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고, 산안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볼까? 이거 제가 한번 추적해 봤는데, 끊임없이 착각하고, 망각하고, 실수하는 자, 불완전한 행동을 계속하는 자, 기계보다 정확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자. 산안법은 사람을 저렇게 봐요. 절대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은 안 봐요. 저렇게 보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저게 맞는 거예요. 실제 사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거. 내가 100시간 배우면 1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실험해보니까 70% 잊어버려요, 하루만 지나면은. 망각하는 존재거든요. 실수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실수하니까 인간이지. 실수 안 하면 로봇이나 기계시죠. 사람은 실수하고, 망각하고, 착시 현상을 느끼고, 착각을 하고, 판단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도 오류를 범하고, 인간은 이게 정상이다라고 사람 안전 이론에서는 출발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게 오해를 하면은 근로자가 다치면 뭐 근로자 불합리한 행동 때문에 어떻고 뭐 근로자 실수해서 다쳤고 어제도 어느 회사 가니까 회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 다 근로자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조금만 정신사회만 사고 안 나는데 그 몸에 배어 있어요, 이게 인식 문화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저렇게 불완전한 존재고 실수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 건설 현장, 그 제조 기계 현장에 들어가면은 아까 말했죠. 소음에다가 빨리 해야 되는 속도에다가 계속 반복하는 작업 하면은 누구나 바보가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 박사 놓은 사람도 타이어 공장에 넣어서 한 달간 똑이랑 작업시키면 다 상처나고 다 부닥치고 다 깨져요, 이게. 머리 똑똑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 시스템에 인간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인간은 실수하고 반복하고 다치고 이게 맞게끔 설계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는 기계 설계할 때 인간의 인체공학까지 계산해서 하라고 이제 나오고 있죠, 요즘에는. 근데 이전에 우리 공장, 이전에 우리 건설 현장, 이전에 우리 조선소 전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오직 효율 중심으로 빨리 배 만들어 먹고 사니까 막 밀어넣는 거죠. 아무 준비 안 된 속에서.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다 우리나라는 외주화까지 돼 있잖아, 외주화. 그래서, 저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 자체가 인간을 생각하는 기업의 생산 시스템이 안 되면은 법률로서 아무리 피해 관리해도 사고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이슈의 패러다임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득 3만 불 이미 진입했고, 이제 곧 4만 불 달성할 수준만큼 우리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3만 불 이전의 시대만 해도 조합원들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 욕구, 먹고 사는 문제였죠. 임금이 제일 이슈였어요, 임금. 단협 이슈에서도 다 임금이나 노동자 활동 보장, 이게 제일 핵심이었어요. 제가 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담당 위원으로 한 10년 했어요. 조정이 뭐냐면 단체 교섭 파업 들어가기 전에 한 조정 절차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섭 결렬라는 사항을 다 알게 되잖아요. 전부 다 임금이란 거죠. 노동조합의 안전과 보건 가지고 파업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가지고 단체 교섭 결렬된 적도 없어요.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 관심 없었다는 거죠. 저놈의 겁에 올리는 것만, 겁에 잘 올리는 노조는 계속 가고, 못 올리면 집행부 바뀌어버리고. 노동조합이 정말 그냥 이익단체 비슷하게 뭔가 이게 잘못 가는 것도 있었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노조합원들도 그렇고, 이제는 임금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대에 들어왔거든요. 대기업만, 공기업만 다 많은 걸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는 임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그 밑에 기업이 임금 올려주려도 늘 이제 한계에 부닥쳐요, 이게. 중국하고도 경쟁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3만 원 이상 올라오면 임금보다는 이제는 고용보장. 좀, 잘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막 직장 내에서 괴롭히고, 갈구고, 실적을 팍 좋아서 사람을 코너에 몰고, 그렇지 않은 기업 문화. 건설 조선에서는 월급 조금 적더라도 안 다치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요구한다는 거죠. 조합원들이. 그래서 생리적 욕구에서 안전 욕구로 바뀌고 있고, 임금 퇴직금 문제에서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이 이제 핵심 이슈로 바뀌고 있고, 노사 간의 문제 해결 난이도 이제 대부분은 사업주하고 노동조합은 자기 이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근로조건만 하면 되지만, 이제는 어딜 가든 하청, 위탁, 용역, 이게 다 우리 사업장에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다가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나와 사업주 간의 이 근로계약 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문제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이제 원청노조는 정말 원청노조 역할을 잘 하려면은 자기만 먹고 살려고 자기 임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청회사의 근로자들까지, 우리 회사와 용역 위탁을 맺고 있는 그 업체들까지 노동조합에 같이 안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서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런 시도에 이미 접어들었어요. 그러려면은 노동조합의 범위도 우리 사업장 단위로 하지 말고 그 하청업체까지 다 묶을 수 있는 좀 그렇게 포용이 있어야 돼요, 노동조합도. 그래야 이기적인 집단, 그냥 뭐 이익 집단으로 취급 안 당해. 이익 집단 취급되면은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조합을 지지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힘들 때는 결국 시민사회단체한테 도움을 받아서 노동운동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노동운동에 계속 시민사회단체 보이고, 그러면 노동이 어차피 자기 힘들 때만 뭐 도와달라 이런 거지. 그래서 정말 힘 있는 노조일수록 하청, 용역, 자기 공장 청소하는 위탁업체가 있다면 그 위탁업체의 근로조건까지도 보고 사업주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자 부분도 그렇게 좀 달라져야 되고요. 그 이전에 노사 간의 정정 법률들이 주로 근기법이나 노조법이었다면 앞으로 점점 산안법, 산업재해보상법,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게 점점 중점 산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 책 보니까 전부 다 산안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옛날에 없던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산안만 이야기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수전환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노사 간의 주로 이익 분쟁, 임금 문제는 노동조합의 수비예요.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올려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법에? 최저임금법만 지키면 사업주는 지킬 의무 한 개도 없어요. 사업주가 갑이죠, 갑. 노조는 을이고. 항상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랬다면은 안전보건은 반대예요. 노동조합이 갑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법대로만 지켜라 해도 사업주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거 다 지킬 건데. 노조가 좀 눈 좀 감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만큼 법은 너무나 많고, 지켜야 될 건 너무 많고, 사업주를 뭐 이상하게 협박 공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안전보건 이슈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조는 가장 심각한 문제, 우리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또는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그런 중요 이슈는 노동조합이 이제는 핵심 이슈로 문제 제기하고 사업주가 지키라고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정말 지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지가 없으면 그냥 노동부 진척 부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몇 번 쌓여버리면은 그러다 아까 말했듯이 중대재해 나면은 그 회사는 정말 기업 자체가 사라질 만큼 중요
중요한 법률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제 노동조합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산안법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아는 만큼 이제 회사가 여러분이 놓으려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안 놓을 수가 없어요. 회사가 이런 구조를 안다면은. 그냥 공문만 보내면 돼요, 공문만. 공문이 쌓여있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땡땡땡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탁기하고 뭐 냉장고 만드는 회사 광주에 있는데 한 2,000명 돼요, 근로자들이. 한 10년간 보니까 산재 신청가 6건? 거기는 전부 다, 이분 10년 동안 전부 다 이런 냉장고 세탁기 만들기 때문에 조합원 설문조사 해보니까 90% 이상의 허리, 목, 다리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병원 치료 다 했어. 내가 볼 때 다 산재인데 왜 10년 동안 6건밖에 없었을까? 조직 시스템으로 은폐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다 공상 처리해버리고 산재 신청하면은 인사고과에 마이너스 점 조져버리고 겁나서 파트장한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생산직들이. 처음으로 노조가 생기면서 조사해보니까 산재 은폐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언론에 두드리 맞고 이제 막 산재 신청이 들어와요. 다 산재 승인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제조업 그 회사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슷한 L 뭐 회사도 역시 산재 신청률이 산재 신청자 한 명도 없어서 10년 동안 대기업 노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노조가 만약에 적발되고 언론에 나면 위원장도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은폐될 동안 도대체 위원장 뭐 했냐고. 조합원의 그 어깨 아프고 팔다리 아픈 게 진짜 개인 질병으로 생각했냐고. 다 알잖아요, 노조 간부들은. 그걸 왜 사업주한테 문산장 안 넣고 문제제기 한 번 안 하고 노동부에 진정하면 지금까지 왜 안 넣었을까? 노조가 없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보건 이슈가 올라오면은 앞으로 위원장이 안전보건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 액션 안 취하면은 이제는 위원장도 날아갈 수 있어요. 조합원들의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되고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의 개념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근로계약 당사자 중심에서 이제 발주청, 원청 다 사업주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시스템 구조가 자꾸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정규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허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안법에서 저 노무를 수행한 사람들한테 안전보건 의무를 조금씩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큼 안전보건은 다른 노동관계법 어떤 것보다도 앞서서 나가요, 이제. 왜냐하면 최소한 어떤 이유든 사람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거는 막아야 된다. 그 사람이 정규직 근로자든 특고 근로자든 위탁 근로자든 형태를 따지지 말고 안전과 보건만큼은 다 같이 뭐 생명의 소중함에 차이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업 회장이든 일반 근로자든 똑같이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용자 개념은 점점 넓어져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노동조합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이건 제가 거의 처음 하는 이야기예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사업주만 구축해야 될 것 같죠. 그 사업주를 감시하고 사업주와 대등한 관계로 교섭하는 게 노동조합이잖아요. 그럼 노동조합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노조에 맞는. 왜 사업주만 보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려고 그래요? 노동조합도 똑같이 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려면 우리도 어떤 관리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은 회사가 뭔 잘못을 하는지 뭘 안 하고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실제 지금까지가 그랬어요. 안전과 보건은 이렇게 강의해줄 전문가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제 조금 이런 전문가들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고, 알면 보이고, 보이면 이제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안전보건 체계 사업주 구축할 의무가 있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공장 같으면
사업주가 있고 공장장이 있고 그 밑에 뭐 파트장 그룹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경영 책임자의 옆자리는 노조위원장이죠. 그럼 경영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심을 가지고 그 경영 책임자가 해야 될 의무, 그거는 위원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경영 책임자 되면은 안전보건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이 집행하고 결정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경영 책임자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무자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위원장은 최소한 그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경영자의 의무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저 경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기가 해야 될 게 뭔지, 그걸 안 하면은 경영 책임자 보고 그걸 해라고 위원장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조위원장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딱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회사 대표한테. 그거 법에 하게 돼 있던데요? 수립했어. 그럼 어떻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보고,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밑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지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이게. 안전보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체계를 채워라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대 의무를 정해놨어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라. 그게 경영계 너의 의무다. 첫 번째 의무. 그 계획과 의무가 놓아야지 밑에가 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걸 노조위원장한테 설명해 줘야 되죠. 이 부분은 관리 책임자 맡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자가 맡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쪽 부서에서 맡고 있고, 관리감독자는 뭘 하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당연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똑같이 가면 돼요, 똑같이.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안전보건 예산, 원래 얼마 어떻게 편성되어 있죠? 편성 안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편성 안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게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아니, 계속 낡은 기계 때문에 작업자를 고치다가 내 사고 나고 그러는데, 저 언제까지 저 기계에 저렇게 방치할 거냐고. 이미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 방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 신기계도 많이 나왔는데, 저건 언제로 교체할 거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게 고가면은 가면 저게 몇 년에 거쳐서 저거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경영자급하고 위원장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저거는 다 경영에 관련된 상황이라서 노동조합은 전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가 이제 사고 나면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난 이런 것까지 위원장하고 논의하면서 정말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기업들은 사고 나도 참작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조금. 그럼 부위원장급은 뭘랄까? 부위원장급은 공장으로 따지면 공장장급하고의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계획과 예산 편성은 최고 경영자가 한다면은 공장장은 그거 가지고 실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안전보건에 대해서. 그럼 부위원장 공장장급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 회사 안전보건 규정, 우리 공장의 안전보건 규정, 매뉴얼이죠. 유해 물질은 어떻게 관리할 거며, 안전보건 교육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매뉴얼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걸 공장장하고 부위원장이 교섭하는 거예요. 실무회의하고. 위원장급은 더 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그룹장, 팀장, 인사는 관리감독자죠, 관리감독자. 최종 집행을 저 사람들이 하거든요, 관리감독자들이.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의료회사라면은 의료 만든 직무기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고장은 없는지, 여기에 자가 환자 사람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관리감독자들이 다 관리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우리 노동조합 같으면 안전담당자 있을 수 있잖아요, 노동조합에서. 안전국장이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작업단위 작업환경 점검하고 작업계획서, 어떤 위험한 작업이나 기계를 교체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작업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안전하게 기계를 수리하다가 안 다치게끔 어떻게 할 건지. 그 작업 계획서를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가 그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없어. 작업 계획서도 없이 그냥 기계 막 교체해요.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게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전 담당 국정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업 계획서 먼저 좀 봅시다. 이렇게. 그거 쓰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안 썼죠? 안 썼죠? 이런 게 회로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직업 교차다 사망을 났다. 노동자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했다. 근데 의외로 뭐 작업 계획서 문서는 다 돼 있어요. 작업 계획서 다 돼 있고 작업 주의자도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노동자 회로에 한 개도 안 돼 있는 거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정말 심각하게 되는 거죠. 누가 진짜 칼자루 진 거예요? 타 노동자비 안전보고는 칼자루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요걸 하면 돼요, 요걸. 안 하면 회사가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막 옛날처럼 임금처럼 올려서 생떼 쓰고 막 들어놓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점잖은 목소리로 체계적으로 그 대신 이 진심이 사업주를 골탕 먹고 어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해 줘야죠. 회사 안전 조치하겠다면 그걸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 잘 실천하게끔 같이 교육도 시켜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안전보건만큼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대립적인 관계가 갈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올려줘야 되고 한쪽은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하는 사람을 안 다치고 병이 안 걸리면 회사도 엄청 좋은 거잖아요. 이거만큼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좋게만 해석하면 너무나 노동조합의 이런 조언과 참여가 좋은 건데 옛날처럼 노동조합을 자꾸 대항 세력만 바라보고 쟤들이 우리 이거 기업 비밀이나 안전보건 문제점 알고 오히려 콜탕 먹이려고만 든다면 피하려야겠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절대 저걸 그런 데 쓰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접근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하려고 하면은 그런 노동조합이 진심을 알아준다면 저는 회사가 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안 다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많이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너무 많이 싸워요. 자꾸 싸우려고 만들고, 그럼 더 악화되고, 더 숨기려고 들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사업안전보건 가지고. 노동자가 많이 알면은, 이제는 우리가 리드해서 회사의 어려움도 아니까, 어차피 회사도, 우리도 다, 경쟁해야 되니까, 회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회사 예산과 인력 수준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도 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 담당 부서별 노동 안전 담당자는 작업 전후 기계기구 안전 점검이나 안전 보호구, 방호 장치, 위해 물질 관리 그 그룹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묻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일은 체계를 짜놓고 하에 들어가면은 사업장 전체 안전 보건이 노동조합의 이렇게 그림에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제 교육도 받고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도 노동조합 스스로 해보고 이제 계속 배워 나가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죠, 저게. 그 다음에 회사에는 안전관리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자가 다 있어요. 안전관리자는 진짜 말 그대로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아무나 안전관리자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들이죠. 기업이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원래 책임은 없어요. 주로 안전관리 책임자들이나 관리 감독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안전보건 쪽에. 조언, 지도. 그것도 우리 안전국장이 그분들이 그런 역할 제대로 하는지, 위험성 평가를 한다면 그 평가 시스템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절차하고 이런 거 안전관리자들이 다 세팅해 주거든요. 그럼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고 위험성 평가 결과가 다 피드백 되고 있는지. 위험성 평가만 봐도 지금 엉망이에요. 다 하긴 하는데 또 외부에 컨설팅 줘버리고 외부기관이 해주고 노동부 신고만 하고 인정만 받고 작업자한테 막상 물어보면은 내 작업의 유해 위험 요소 잘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날 보호해야 되고 어떤 방호 장치가 있는지, 내가 취급하는 유해 물질이 나한테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노출 안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위험 방지 계획서 다 있는데 이거 회사만 갖고 있고 법에도 아직 이걸 공개한 법은 없어요. 그냥 근로자 참여만 시키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서명만 이렇게 대부분 해버리고 위험성 평가만 제대로 해도 근로자가 어디가 위험한지 알기 때문에 이불로 다치는 근로자 없댔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일하고 험악하다 해도 모르기 때문에 다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로자들이 진짜 작업 수리할 때 안전 절차를 안다면은 내가 이 작업 수리하는 동안 저쪽에 누군가 스위치 내는 수도 있으니까 누구 한 명 감시자 배치해 주세요. 이 말만 해도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바쁘게 혼자 수리하다 보니까 확 사고가 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사 내 최고 경영자, 사업주,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노조도 노조위원장, 노조위원장, 안전관리국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똑같아요. 우리 회사 안전보건 목표 계획이 돼 있는지, 그게 어떻게 집행되어 있는지,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게 그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자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근데 현장 가보면은 우리 회사 안전관리자 누군지는 몰라요, 작업자들이. 그건 시스템 전혀 안 올라간 거예요. 승인만 해놓은 거지. 제가 감독관이면 그렇게 묻겠어요. 안전관리자 누구예요? 작업자한테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하면은 그 안전관리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명체를 안전관리자 크게 붙여서 돌아다녀야 돼요, 공장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하면은 안전관리자 물어봐야죠. 이거 내가 수리해야 되는데 어떤 뭐 안전조치 어떤 거 해야 될까? 안전관리자가 조언해줘야죠. 그러니까 모든 근로자가 다 알겠죠, 안전관리자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명찰도 없어. 그냥 인사팀에만 있어, 그냥. 저기, 본부에만. 그럼 안전관리 역할 안 하고 시스템이 안 올라간 거, 그걸 노동자가 문제 제기하고 제도 역할 하게끔 하는 게 안전보건의 이제 시작인 거죠. 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얘기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의회에서 안전관리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서 규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전보건위원회 할 거 수십 가지가 나와요, 수십 가지가. 대부분 안건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수십 가지가 나와요. 법만 알면은, 시스템 알면은.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 배현직 노무사 강의했듯이 노동조합 스스로 우리 사업장을 안전보건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 해봤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럼 우리 사업장에 안전보건 실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제일 심각한 거. 그걸 먼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제에다 올려놓고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아까 말했듯이 뭐 세탁기 냉장고 만드는 회사라면은 근고역계 주변이 제일 심각하니까 먼저 실태 조사해 봅시다. 사업자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 가고 있는지, 간다면 며칠이나 가고 있는지 같이 실태 조사하고 너무 많이 사람이 있네. 그것도 한꺼번에 다 산재 신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회사가 마비돼 버리니까 제일 중증 환자가 누군지 이 사람 먼저 산재 신청하고 적절한 요양 치료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럼 그런 질병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로테이션을 어떻게 할 건지, 교대 근무는 어떻게 연수할 할 건지, 인력을 더 충원할 건지, 이런 논의를 할 게 생기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시스템 못 바꾸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건 장기적 과제가 들고, 당장은 그러면 근육 풀어주는 운동, 스트레칭 먼저 최소한 작업 전에 20, 30분 하고 들어가게 한다든지, 정말 전동기가 너무 진동이 많이 온다면은 볼트 조립할 때 이게 방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진 장갑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동 공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내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시급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개씩 한거나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거 하고 계속 안전보건은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꼭 안전보건위원회 저희 명칭 안 떼도 되죠. 그죠? 뭐 분기마다 하게 돼 있으니까 급한 거 있으면 내일 모여도 잠시 회의합시다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공문 보내놓고 이제 그렇게 안 오고 회사가 비협조적이고 교섭 해태하듯이 해태하면 할수록 중대재해 제소가 낮다. 그 노동자의 보고서 올라가는 순간 정말 회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열심히 한 활동들은 회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회사가 진짜 안전보험을 제대로 하겠다면은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노동부한테 두들겨 맞기 전에 문자 노조한테는 한 대 맞아서 조금 기분 나쁘지만은 나중에 노동부가 딱 두들겨 때리면은 그냥 구속이에요, 오너가. 그러니까 차라리 노조한테 좀 지적받더라도 같이 빨리 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일상시에 제가 이제 그럼 노동자의 안전보건 활동, 그럼 우리는 어떤 안전보건 활동을 할 건가 이런 거에서 평상시와 조금 제가 발생했을 때하고 좀 구별해 봤는데 제일 먼저 안전보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저거부터 봐야 돼요. 대부분의 90%가 없어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또 외부 영역 주면 형식상 안전보건 계획 수립해 놓을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하나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계획 수립됐던 그걸 하나하나 우리 현실에 맞게끔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계획 수립만 하면 뭐예요? 그게 맞는 인력과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모든 작업자, 근로자가 알 수 있게끔 공지가 되어 있는지, 교육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되겠죠. 안전보건 체계가 다 짜져 있다면 그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안전보건 체계를 구성할 때 노동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는지 이런 걸 쭉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유해 위험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는 선임되어 있는지 이런 여기 있는 순서대로 점검하면 돼요. 제가 묵살 다 잡아놨어요. 우리 회사에 추락 낙하 비례 사고가 날 만한 데 대해서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 질문만 던지면 돼요. 회사한테 공문 보내서 요즘에 추락재해가 심각하다는데 우리 회사는 추락재해가 날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회사는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예방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자 보고 노동자 봐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좀 미진하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쪽도 안전 난간에서든 작업 발판을 더 촘촘하게 하든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노동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걸 내가 다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건관리도 마찬가지죠.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 질병, 작업환경 측정한다면 노조가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작업환경 측정 우리나라 정말 심각해요. 이게 다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민간끼리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일 싼 업체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측정이 엉망이에요. 유해물질이 다 법보다 다 더 이상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걸 수치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냥 업체들이. 그런 제보가 많이 저는 받았어요. 실제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일하는 분들한테서 유해물질 노출됐다고 보고서 쓰는 순간 노동부 근로감독 나오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 사업주 싫어하겠죠. 그럼 그 회사 계약을 안 해요, 회사가. 회사가 계약해서 돈 주는 사람 회사니까 어느 업체도 제대로 이게 측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보면 정상이에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다 노출 초가 보이는데 다 정상이에요. 특히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엉터리가 심각하고 아직 노동부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너무 심각해가지고. 손대면 그냥 골치 아픈 거예요.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대형병원이 병원이 유치해서 돈으로 보니까 엉망으로 낮은 가격에 혈압에 하니까 측정도 정말 난리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측정 안 한다 이 말이죠. 저 두 가지가 근로자 보건관리의 핵심인데 저 제도가 민간에 다 맡겨놓으면서 시장 경쟁에 맡겨놓으면서 그냥 근로자당 1인당 2, 3천 원 몸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근무일기 질병을 위해 유해 3년마다 조사하게 되는데 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근데 법도 저게 참 10명 이상 근무일기 질병자가 나와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시물관 진화도 마찬가지고 환기장치, 배기장치 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공장치고 국소 배기장치나 환기장치 제대로 되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저기 제대로 작동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교육훈련도 마찬가지죠. 교육훈련도 지금 회사가 직접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냥 형식상 교육을 하고 온라인 동영상 트는 걸로 그냥 땡 치우고 막 그러죠. 저렇게 교육 훈련해가지고는 정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비상시에 노동자가 이제 누군가 다치고 병에 걸렸다. 그때 노동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맞아, 중대재해같이 심각하면 24시간 이내에 노사 공동 같이 조사해야 돼요. 빨리 동료 목격자나 진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빨리 신속한 구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이 이미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산재 신청하는데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은폐하거나 거짓 허위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도 노동자분 감시해야 되고, 재해 발생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때 노동조합에서 확인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실제 확인해야 돼요. 그 재해 발생 원인을 다 개인 과실로 쓰는데 엄청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노동자에 봐줘야 되고, 이런 것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일상재해고 이제 사람이 사망하는 까지 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은 먼저 사고조사 대책위를 구성해야 돼요. 노조 차원에서. 그래서 유가족 대표도 참여하고, 단위 노조와 상급단체가 있으면 상급단체도 참여시켜서 하고, 뭐 저희들 같은 산업재해 조사 전문가가 있으면은 요청해서 여러분이 직접 재해 조사의 원인을 찾기 힘들면은 외부 저희 같은 전문가를 불러서 같이 재해 조사를 해서 재해 조사도 정확하게 하고 재해 보상도 유가족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런 팀을 구성해서 재해 조사 대책위가 빨리 구성돼야 되겠죠. 사고조사 대책위 역할은 뭐 이런 거예요. 먼저 재해 조사하고 증거 자료 확보하고 재해 원인 분석하고, 노동부가 신뢰성이 있으면 노동부 조사를 믿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노동부 조사가 형태상 치우칠 때가 많아요. 중대재해 조사서 보면 전부 다 근로자 개인 과실, 뭐 실수, 뭐 직접적인 어떤 관리적인 책임, 경영상의 책임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단 근로자나 말단 책임자까지만 조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노동조합에 빨리만 증거자료 확보하고 관련 조합원들 인터뷰 따고 확보하면은 진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빨리 노동조합이나 제 전문가 와서 현장만 촬영해도 금방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은폐되기 전에 신속하게 그런 역할을 노동조합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에 만약 경영 책임자의 어떤 책임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규명할 수 있게끔 노동조합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기타 뭐 노동부나 경찰 조사가 잘못가고 있으면 그것도 노동자에 막아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본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대책이 다 끝났으면은 하나의 중대재해가 났다면 이미 우리 사업장은 다른 건 불보듯 다 뻔한 거죠.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 오전에 했던 것처럼 사업장에 다시 노조 차원에서 긴급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대재해가 있다는 거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긴급 노조 차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럼 안전보건회의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길래 왜 저는 기본적인 추락사고 발생했을까? 왜 안전난간 분명히 그때 왜 회의 때 다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어요? 저는 이 발생했을까? 그럼 안전보건위원회가 어떻게 열렸고 몇 번 열렸고 어떤 내용을 다뤘고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책임자는 지금까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긴급 진단을 노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장단기 대책을 또 마련하고 회사하고 또 결섭하고 그걸 또 가져가고 이런 게 계속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일상시에는 어떤 걸 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거 하고 사망재해까지 발생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뭘 해야 될지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안전보건 진단은 우리 오전에 배현정 의사 다 했을 거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지금 15분 초과했나요? 제가 20분 초과했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걸로 강의를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